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분열된 국론 결집,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일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체로 지금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죠. 예. 그리고 초당적인 협력, 지금 여러 가지 사드 배치 논란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와 곁들어서 지금 이제 쟁점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고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아직도 합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헌법 81조에 의거한 정부의 요청에 의한 연설이잖아요. 예. 예산안 제출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시정연설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현재 이 한반도 대내외적인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 이제 이러한 국회 연설 이후에 그야말로 여야가 과거 1940년도 처칠이 의회에서 연설함으로써 보수당과 노동당의 단합을 이끌어내듯이 과연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 지난번에 2013년도부터 몇 번의 대통령 시정연설을 때 보면 말이죠. 첫 해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별로 여야가 이렇게 서로 정쟁이 그치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과 그리고 이제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이런 중요한 법안이 있었는데 아예 대통령께서 세월호법은 아예 시정연설 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더 여야 간에 이제 갈등이 깊어졌고, 또 지난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비춰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세 번의 국회의 시정연설이 별로 효과를 못 봤거든요. 예. 이번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법안 가운데 테러 방지법,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가기 전에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역설을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테러 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해야 한다. 방어의 벽을 탄탄히 쌓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 부탁을 하고 국민한테 안심을 주는 차원에서 할 거고요.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다양한 제재의 방법 중에 또 굉장히 유용한 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인권법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회 입법 부분들은 지금 주된 내용은 아닐 거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단합을 강조하고 대외사회, 그것도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리고 국민의 단합과 야당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좀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이런 용도로 아마 국회 연설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야당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입니다. 사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관심인데 그 필요성 어느 정도로 언급할까요? 어차피 이제 종말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죠, 정확하게는. 예. 그런데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명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상당한 수준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드 배치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40km에서 150km 정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군사적 측면이 있고, 반대로 중국이 워낙 민감하니까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제재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라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 얘기한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 사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중단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역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그동안의 외교의 어떤 맥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잘했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드 배치는 그만큼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는 네. 그런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하는 이 발언 중에 사드와 관련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언급하느냐도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그런 입장을 네.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배치는 일단은 그 국론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성공단 부분들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불가피성 그리고 국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줄을 이룰 테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도 중국의 외교부장인 그 왕이 그 부장이 그 유방과 항우의 고사를 들어가지고 엉뚱하게도 우리가 중국을 위협하는 그런 어떻게 공격적인 무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그 한반도 전략이나 인식이 너무나 국제 그 사회와 우리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국민 인식을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 연설과는 좀 별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홍영표 장관의 발언입니다. 최근에 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그 북한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에 전용됐다.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또 어제는 와전된 것이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픽 통해서 잠시 그동안 발언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통해서 6,160억 원이 유입됐다라는 발언이 정부의 성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KBS 인터뷰에서는 개성공단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그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증거 자료나 액수 등은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와전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좀 꼬인 것 같아요. 장관의 발언이.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홍영표 장관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꼬였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소신이나 철학이 부재하다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속내가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그 핵이나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 등에 유입됐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개성공단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이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79 뭡니까 그 방송 인터뷰에서 예. 39호실인가요? 예, 39호실. 39호실. 그 예. 얘기도 나오고 서기실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발언까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2094호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자체가 곤혹스러워진 거예요. 예, 지금 사실. 그동안은 뭐 했느냐 이거죠. 알면서.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지금 대북 제재에 동참하자고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인데 그동안 한국 정부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했다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명분이 없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계속 야당의 이제 비판이나 야당의 질문 이런 것들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와전된 거다. 이게 일국의 외교,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한 그 무능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부분은. 이건 예. 물론 이제 홍영표 장관 모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청와대가 결정한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홍 장관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도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당성의 개성공단의 그 잠정 중단을 설명하기 위한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실언이라고 하고 공격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다. 사실 지금 지급되는 개성공단에 우리의 달러가 들어간 돈이 있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액이 한 70%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경로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여된 우리의 돈이 그렇게 전용됐을 거라고 하는 건 충분히 상상하고 또 계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알면서 됐다는 거. 아니 안보리 국가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왜 끄집어내서 하느냐고 그걸 쟁점으로 삼는 거는 지금 본질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지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은 그걸 꼬투리 잡기보다는 좀 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단합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지금은 옳을 태도 아닌가. 저는 말이에요. 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이 뭐 맞죠. 홍영표 장관 개인의 책임이 있다 없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건 뭐 사실 그 이제 정부 내에서의 얘기인 것이고 책임 소재는 별도의 문제인 건데 이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남북 간의 향후 관계라든지 뭐 군사적인 문제 이런 걸 과연 면밀하게 검토한 전략적 검토 끝에 나온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김우석 부소장 말씀처럼 지금 홍영표 장관의 말이 꼬인다는 게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시정에서 하는 것처럼 네 말이 틀렸다 맞았다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은 전략적인 어떤 고려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외교, 국방, 안보 라인에서 없었다라는 아주 명시적이고 정확한 반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홍영표 장관이 뭐 해임되거나 안 하거나 그거는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통일부 장관이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문제 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전략적인 여러 가지 균형이나 전략적 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차방식적인 그런 전략적 사고가 있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팩트 하나를 가지고도 엇갈리는 것이고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유엔에 눈치를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적해야죠. 왜냐면 우리의 명분 뭡니까? 왜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느냐? 중국 너희들이. 예. 그러면서 우리는 동참을 안 한 결과가 된다면 그건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지적 안 합니까? 지적해야죠.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보다 더 좀 그 고차원적인 그리고 좀 더 그 전략적인 그럼요. 그런 쪽에 좀 제가 그 필요했었다라는 반론이라기보다는 한 예. 말씀만 보태면은요. 사실은 이게 개성공단 그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워낙에 걸려 있는 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 내부의 정보와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세세하게 증거를 대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면밀하게 봐야겠지만 왜 검토가 없었느냐, 전략적 고려가 없었느냐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한가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있는데 있죠. 그런 만큼 지금 상황을 국민들은 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좀 일단은 좀 같이 담합된 모습을 해서 이 고비를 넘기고 그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드네요. 예, 지금 장수를 탓하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핵 보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발언 내용 직접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자유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가? 우리도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얘기까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이거는 뭐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못한다고 해도 숙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수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아니면은 일본처럼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핵 처리 시설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시키느냐 이런 뭐 미국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와의 그런 절충점들 중국의 반응 이런 것들 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화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먼저 핵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서 지금 우리는 핵 정책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미 깨졌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국제사회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북의 핵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 실어나설 나를 미사일이 있고 우리가 명백한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 방어 시스템이 예를 들자면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같이 이렇게 뭐 방어의 시스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드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세오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없어요. 이론적인 얘기다. 예, 그런 면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핵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핵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공포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억제력은 냉전 시대에도 핵을 억제하는 건 핵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서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핵이 서로를 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북이 엄연하게 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북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미국의 핵을 빌려와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어요. 북에서 핵을 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자동으로 핵을 발사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핵의 우산을 항상 빌릴 수 없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 판단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자주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그리고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까지 핵에 대한 방어 억제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현실적으로 갖느냐 안 갖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핵을 우리도 그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는 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이십니까? 시점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하나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전시에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핵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미국의 언제까지 핵우산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핵을 가져오자. 뭐 지금 뭐 우리 말씀처럼 논의할 수 있죠. 근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 말이죠. 지금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개성공단 가동 정면 중단시키고 있고 핵 들여와야 된다. 그것도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또 집권당 내에서는 또 그건 아니다. 뭐 개인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 또 김무성 대표도 있어요. 예. 물론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저나 우리 김 부소장이 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과연 핵이 지금 우리나라의 핵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 미국이 우리의 핵 보유를 인정할까요? 물론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도 이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핵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냉전 시대였고 미국의 국익과 부합했습니다. 그럼 과연 한반도 남한의 핵을 갖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까요? 그 논쟁은 여러 시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의 핵 당연히 갖겠죠. 대만 핵 갖겠죠. 이건 동북아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신냉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 신냉전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외면적으로 표면적인 명분은 됩니다. 우리의 적의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억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전략적인 말씀 드렸는데 과연 남한의 핵을 갖는 것이 우리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문제, 그 주변의 사강이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 고려 없이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굉장한 정치 의도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저런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분들이라고 모를 리가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럼 저 얘기를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 그 논의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선을 앞둔 발언일 수도 있다. 전 그런 보수층 결집이라든지 뭐 그런 걸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제발 생각합니다. 그런 총선의 문제로 자꾸 모든 거를 끌어가지 아니, 모든, 모든 끌은 적 없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30초, 하고요. 1분씩 드릴게요. 정리하시죠. 일단은 예. 일본이 핵 보유하는 건 한국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일본이 하게 돼도 하는 거지 한국이 했다고 해서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시 작전권 통제권 얘기하는데요. 북한에서 도발하면 우리는 교전수 측에 따라서 대응합니다.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중국이 북을 가지고 있다고 한반도의 핵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의 핵은 자기 주머니의 칼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그 남한 쪽에서 핵의 문제가 과연 공론화된다라고 하면 중국은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논의 자체가 중국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의도가 뭐냐? 모든 당사자들을 따질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역할 분담도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이 얘기하는 거를 국방장관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국내 여론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 막아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논의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한가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자꾸 한가하다는 얘기 하는데 한가하다는 생각을 대한민국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일본이 핵을 갖는 게 북한 때문도 아니고요. 한국 때문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국익 때문이에요. 평화헌법 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근데 한국이 핵을 가지면 당연히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라든지 핵을 갖겠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 되죠. 왜 안 됩니까? 지금 여차 한반도에서 특히 남한의 핵을 갖는다는 건 완전히 한반도가 이제 핵으로 둘러싸인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 이제 이런 상황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핵 갖자. 이건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이후라서 더욱 뜨거웠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